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금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장마 전선이 북한 쪽으로 이동하면서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밤사이 비로 인한 침수와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통제됐던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 통행은 재개됐습니다.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 오후 내륙 곳곳에 최고 6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등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서울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30%에서 법정 최대 한도인 37%로 확대됩니다. 전기와 가스요금은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인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 동안 이어진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한미일 삼각 공조 복원 등이 성과로 꼽히지만 나토가 대중국 견제를 본격화한 점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토의 군사력 증강에 맞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 나토는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러시아 측은 러시아와 서방 간에 이미 철의 장막이 드리워졌다며 독자 노선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단독 의장 선출에 반발하면서 이번 주말 원구성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말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한 달 만에 10% 가깝게 급증했습니다. 전셋값이 급등한 데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안가 등의 경영난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공사가 중단된 숙박시설이 흉물처럼 방치된 곳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관을 해치고 인근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지만 정비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밤사이 장마 전선이 북한 쪽으로 이동하면서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주말까지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다음 주 다시 전국에 강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짚어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지금은 비가 대부분 그쳤다고요? 네, 밤사이 우려했던 폭우는 없었습니다. 현재 장마 전선은 북한 쪽으로 이동했는데요.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방에만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이어지겠고요.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경기와 강원 남부, 충청부와 영남 곳곳에 많게는 60mm가 넘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은 장맛비가 쉬어가고 다시 무더위가 고개를 들겠는데요.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 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1도, 대구는 무려 35도까지 치솟겠고요. 강릉도 34도, 대전과 광주는 33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 동안 장맛비 대신 폭염 수준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또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한편 3호 태풍 차바는 다음 주 초 중국 해안에 상륙해서 소멸하겠는데요. 이 태풍이 남긴 수증기가 다음 주 우리나라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산발적으로 이어지면서 밤사이에도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수도권에 비가 계속 이어질 예정인 만큼 추가 피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취재 기자와 비 피해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회부 송재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선 밤사이 비 피해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우선 자정쯤을 기점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 호우특보가 해제되는 등 비는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특보 해제 전까지, 그러니까 늦은 저녁부터 밤까지는 곳곳에서 비 피해가 이어졌는데요. 저희 YTN으로도 관련 제보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관련 영상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 수원시 영화동에서 들어온 제보입니다.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지상 계단 아래, 그러니까 반지하집 복도에 주민들이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슬리퍼 위까지 물이 차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바가지를 이용해서 계속 물을 퍼내지만 뒤로 보이는 양동이는 보시다시피 이미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집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게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와 보면 바로 맞은편 집 주민 역시 밖에 나와 있습니다. 관련 영상 곧 나올 텐데요. 뒤에서는 소방대원도 함께 물을 빼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녁 8시쯤 촬영된 영상인데요. 일대 반지하 복도, 나아가 상가 1층 건물까지도 이렇게 물이 들어찼다는 게 제보자의 설명입니다. 일부 반지하 집들은 집 안까지도 물이 고였다고 하는데요. 저지대인 탓에 물이 찬 것도 있겠지만 유독 일대에 비슷한 피해가 계속해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거든요. 그런 만큼 배수시설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집을 떠나 밤사이 엄한 임시 대피소로 몸을 옮겨야 했다고 하는데 관련 제보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잠을 잘 수 없으니까 거기 피해자들이요. 그 유스 호텔에 다 모인다고 거기서 취침이랑 그런 거 다 해결해주고 시에서 다 잡아줬다고 이게 받고 다 글로 갔거든요. 밤사이에는 정전 피해도 났습니다. 서울 상일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데 밤 10시쯤인데도 어디가 아파트고 어디가 하늘인지 구분이 좀 어려울 정도로 건물 전체가 검게 암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2곳, 세대수로 따지면 3,60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 불편이 컸는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비가 많이 내려서 아파트 자체 변압기에 누수가 발생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밤보다 앞선 시각, 그러니까 퇴근 시간대에도 이 피해가 잇따랐다고요? 네, 비 피해 제보가 가장 집중됐던 게 말씀하셨던 오후 6시부터 저녁 8시 사이, 그러니까 퇴근 시간대였습니다. 관련 영상 역시 준비돼 있는데 하나하나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녁 7시 15분쯤 경기 성남시청에서 모란시장으로 가는 방향 편도 4차선 도로의 모습입니다. 도로를 가득 채운 흙탕물이 마치 파도처럼 차선 바깥까지도 밀려드는 모습인데요. 빗길에 사고라도 날까 반대편 방향 도로의 차들은 역시 거부기 운전을 하는 가운데 앞쪽 도로 차선을 보면 이미 들어선 도로에 차가 빠져버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차석에서 내리는 한 운전자의 모습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비슷한 시각 근처에 있던 다른 제보자도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역시 대부분 도로가 흙탕물로 차오르면서 그나마 상황 깊이가 얕았던 1차선에서만 겨우 주행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물이 잔뜩 찬 2차선으로 진입하자 차량 바퀴 높이까지도 물이 솟는 모습이 보입니다. 퇴근 시간대 서울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반쯤 서울 강일동 가래열길 도로 모습입니다. 언뜻 봐서는 도로인지 아니면 흙탕물이 차오른 하천의 모습인지 구분도 어려운 모습인데요. 빗물을 뚫고 겨우겨우 주행하는 승용차의 모습이 보입니다. 결국 운전을 포기하고 차에서 내리는 모습까지 보시는 것처럼 영상에 담겼습니다. 지대가 낮은 도로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경기 용인시 수지의 한 지하차도 모습인데요. 왕복 2차선 도로에 가득 물이 차서 주행 중인 차량 바퀴까지도 거의 잠긴 모습입니다. 앞까지 꽉 막힌 도로에서 모든 차량이 그야말로 엉금엉금 주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어제 하루 집중호우로 서울 도로 곳곳이 통제와 또 개방을 반복했습니다. 낮 1시 반쯤부터 양방향 전 구간이 차량 진입이 금지됐던 동부간선 도로는 자정을 기해서야 차량 운행이 가능해졌고요. 내부순환로 마장에서 성동분기점 구간도 비슷한 시각, 그러니까 자정쯤에야 통행이 재개됐던 만큼 퇴근 시간대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도심 차량 정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지금 도로 침수 장면을 저희가 계속 봤는데 곳곳에서 비 피해가 또 속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도로 침수뿐 아니라 넘치는 물에 시설물이 부러지는 경우까지 말하신 대로 비 피해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서울 자곡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주민이 보내온 제보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굵은 장맛비가 쏟아지던 저녁 7시쯤 넘김 시각인데요. 아파트 단지 내 계단을 타고 보시는 것처럼 마치 폭포처럼 빗물이 그야말로 콸콸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뒷산으로 연결되는 계단인 만큼 토사도 함께 섞여서 온통 흙빛을 띠고 있는데요. 제보자는 아파트 단지 안 바닥들까지도 온통 물이 고여서 하루 종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용인시 고기초등학교 근처 삼거리 상황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 빗물이 가득 고이면서 경찰이 통제선을 치고 차량은 물론 보행자 진입까지도 통제한 상태인데 강한 바람과 함께 집중호우가 내렸던 만큼 가로수가 부러져서 덩그러니 도로에 놓여져 있고 도로에도 토사 등 잔해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끝으로 서울 강남 일대 탄천 영상입니다. 계속 내리는 비에 수위가 올라가면서 탄천은 결국 범람했는데요. 주변 공영주차장이 물에 잠기면서 인근에 있는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 기능 시험장까지도 침수됐고 이에 따라 시험 일정도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비록 밤사이 비가 잦아들었지만 오늘도 수도권 지역 장맛비가 예보되지 않았습니까? 출근 시간도 다가오고 있고요. 추가 피해 우려도 여전한데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 출근길 걱정이 다들 가장 많으실 텐데요. 예. 실제 물폭탄처럼 비가 내렸던 어제 출근길에도 하천 옆 도로들의 경우 진입 통제가 이뤄지면서 정체가 극심했습니다. 누적 강우량 증가에 더해 팔당댐 방류 영향으로 한강 수위가 높아진 만큼 오늘 아침에도 출근 전 교통정보 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또 앞서 하천 홍수주의보는 물론이고 곳곳에서 산사태주의보까지도 내려졌던 만큼 산림 인접 접근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재인 기자와 수도권 비 피해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면담이 불발돼 외교 결례 논란이 일었던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나토가 지난 2006년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수립한 이후 국제사회의 각종 도전에 긴밀히 협력해왔다면서 올해 하반기 나토 주재 한국 대표부 개설로 소통이 제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핵 문제는 영내 평화, 안정은 물론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나토 측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했고 인도 태평양 지역 주요 파트너인 한국이 나토에 온 건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양측은 지난 28일 면담할 예정이었지만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를 놓고 관련국 간 협상이 지연되면서 만남이 이틀 미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3박 5일 동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3박 5일 동안 16개의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정상외교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자평했지만 한계도 뚜렷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조은지 기자가 이번 순방을 결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사동맹 성격의 나토 회의에 우리 대통령 최초로 참석해 지역을 떠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하겠다고 외쳤습니다.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강하다는 걸 강력히 보여줘야 한다고 비공개 연설도 했습니다. 자유와 인권, 법치를 중시하는 그런 규범에 입각한 질서가 존중되는 그런 협력을 우리 나토 국가들과 인태 국가들이 함께 연대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 4년 9개월 만에 마주 앉은 한미일 정상은 짧은 시간 북핵 위협에 대한 삼각공조를 다시 천명했습니다. 한미일 협력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초면인 기시다 총리와는 수차례 교감하며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나토 본회의부터 소다자회의, 양자회담과 면담 등 윤 대통령은 3박 5일 동안 무려 16건의 외교 일정을 빡빡하게 소화했습니다. 세 가지 큰 목표는 우선 가치 규범의 연대, 그리고 신흥 안보 협력의 강화,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이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나 이렇게. 윤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과 방위 산업을 필두로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등 국가별 맞춤형 세일즈 외교에도 힘썼습니다. 당장 폴란드의 FA-50 전투기나 K2 전차 등 우리 무기 수출이 가시권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과 원전에 대한 정상 세일즈 외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대통령과 각 부처, 기업이 하나의 팀 코리아가 되어서 그 역할 분담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도전으로 규정한 나토의 신전략 개념과 맞물려 중국과 관계는 당분간 냉각기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나토 사무총장의 면담이 현장에서 갑자기 연기된 점이나 나토 홈페이지에 눈 감은 대통령 사진이 올라온 장면 등 외교 결례 논란도 오게 튀었습니다. 향후 5년간 정상 외교를 풀어갈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게 우리 대통령실의 평가지만 동시에 다자 외교 무대라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없었다는 지적도 공존합니다. 결국 나토 무대에서 뿌린 씨앗이 열매가 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장 오늘로 예상됐던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사흘 뒤로 미루고 국민의힘의 답변을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행이라면서도 단독 의장 선출은 시일을 미뤄도 불법이라며 강경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하는 대신 일단 사흘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가 먼저 제안했고 추가적인 여당 설득과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인 겁니다. 국민들의 그런 기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인내하면서 국민의힘이 어떤 그 사이에 주말을 거치면서 더 추가적인 어떤 새로운 그런 양보안을 갖고 올 것인지를 저희가 기다리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귀국 직후인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해외에 머무는 상황에서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은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국회의장 단독 선출 자체는 불법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원 구성을 여야 간에 합의 없이 민주당이 숫자의 힘만으로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 행위입니다. 경제 위기와 인사청문회 등 의장 선출을 더 미룰 수 없다는 민주당은 연일 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역대 여당 중에 가장 무책임한 가장 민생을 챙기지 않는 정당이 국민의힘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민주당이 또다시 거대 의석으로 입법 폭거를 하려 한다며 대선 불복, 개원 쿠데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뤄낸 대선에 대한 불복이고 두 번이나 투표로 심판한 민심에 대한 불복입니다. 그들만의 성을 국회에 쌓으려는 전무후무한 개원 쿠데타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여야 협상의 길이 열렸지만 주말 사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더 거센 격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이준석 당대표의 비서실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친윤석열계로 꼽히는 박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당내 친윤계 의원들과 대립해온 이준석 대표는 더 고립되는 양상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대선 승리 직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기용됐던 박성민 의원이 석 달여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신상 이유라며 구체적인 배경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준석 대표와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갈등 탓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철수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지명한 친윤계 정점식 의원도 자리를 고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며 이 대표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불의 화음으로 인해 가지고 출발이 좀 삐끗거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합당 정신이 구현되는 방향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최근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실의 공식 부인에도 대통령과의 회동 여부를 두고 논란을 일으킨 게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박성민 비서실장의 사퇴가 대통령실, 나아가 윤 대통령의 거리두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특히 박 의원은 이 대표의 비서실장 제안을 거부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한 뒤에야 비서실장직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박 의원의 사퇴에 대통령의 의중, 이른바 윤심이 반영된 거라는 풀이가 나오는 겁니다.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을 다룰 윤리위원회 전에 이 대표가 거취를 결정하라는 신호이다. 혹은 자진 사퇴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이준석 대표는 일축했습니다. 박성민 실장이 울산에 저희 지역구에 있다가 포항에 제가 있으니까 실제로 같이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들었고, 저는 아무리 이런 것들이 계속 정치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개혁의 동력이라는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이 대표는 또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모두 달리면 된다며 자신을 둘러싼 친윤계의 압박에 정면 돌파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른바 친윤계의 동시다발 압박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오는 7월 7일 당 윤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준석 대표는 물론 국민의힘 전체에 큰 파장이 일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경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성접대와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소기업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오전 9시 반쯤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접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2013년 이준석 대표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이던 시절 대전에 있는 호텔에서 이 대표에게 성접대와 명절 선물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별도의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90년대 학번, 70년대생을 지칭하는 97그룹의 당권 도전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97 주자들의 이른바 반명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정작 이재명 의원 측은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강병원 의원에 이어 박용진 의원이 97그룹의 당대표 선거 출마 러시에 두 번째로 합류했습니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의원을 향한 당내 불출마 압박 기류와는 정반대로 세게 붙어보자며 정면 승부를 자처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나오시라.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시는 혁신이 뭔지, 민주당의 혁신을 놓고 박용진하고 세게 붙자. 또 강훈식 의원이 곧 출마 선언을 하고 박주민 의원도 다음 주 초쯤 출마 여부를 공식화합니다. 친문계 불출마로 당권 쟁탈전이 97그룹과 이재명, 다윗 대 골리앗 대결로 갈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후보 난립에 따른 경쟁력 분산 우려로 97주자 사이에선 반 이재명 단일화 카드가 벌써 거론되는 등 세대 교체 바람몰이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97세대가 이렇게 경쟁을 하지만 마지막에는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이 큰 행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재명 의원 측은 97그룹 출마가 이 의원의 당권 결심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란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도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일부 보도를 반박해 당권 레이스 합류 시점을 최대한 늦추면서 정쟁이 아닌 민생에 집중하라고 정부 여당을 비판하며 직접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지금 당대표 출마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언제쯤 결정하실까요? 잠깐만. 이 의원이 출마하면 적수가 없다는 게 대체적 평가지만 전당대회 준비위가 최고위원 권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막판 변수도 산재해 있어 당권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GH 합숙소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선 후보 당시 선거사무소로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GH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어제 오전 9시 반부터 3시간 동안 수사관 4명을 보내 경기 수원시 GH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GH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8월 성남시에 있는 아파트를 직원 합숙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세금 9억 5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기간 이 집이 이 후보 자택 옆집이란 사실이 드러나자 합숙소가 불법 선거 캠프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달 22일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37%로 확대되고 차주별 DSR 3단계 시행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이번 달 중순부터는 회전 교차로에서도 과태료를 물 수 있고 스쿨존 관련 교통법규도 더욱더 강화되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바뀌는 주요 제도를 권남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법정 최대 한도인 37%로 늘어납니다. 기존 30% 인하 때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LPG 부탄은 12원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정유사 직영이나 알뜰 주유소는 인하분이 오늘부터 반영됩니다. 자영 주유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차주별 DSR 3단계 시행에 따라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은행을 기준으로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합니다. 다만 청년층을 위해 장래소득 반영을 확대하는 내용이 3분기 안에 결정됩니다. 또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80%로 늘어납니다. 생초 LTV 80% 완화, 청년 DSR 미래소득 확대와 함께 조속한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교통법규는 강화됩니다. 오는 12일부터는 회전교차로에서도 반시계 방향 통행 등의 통행 방법을 어기면 과태료와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차량이 함께 다니는 길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자 우선 도로도 생겼는데 보호 의무를 어기면 범칙금 등이 부과됩니다. 또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에선 사람이 없어도 일단 서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과 달리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행동 특성을 보입니다. 오는 4일부터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아파서 일을 쉬어도 하루 43,960원씩 상병수당이 나옵니다. 일단 서울 종로나 전남 순천 등 6개 시군구에서 시작하는 시범사업이지만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또 앞으로 동물병원에서 수술과 같은 중대 진료를 할 땐 주인에게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도 오늘부터 동시에 인상됩니다. 정부는 최근 올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시당 5원, 주택용 등의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당 1.11원 인상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월 1,535원,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220원의 부담이 각각 늘어납니다. 특히 오는 10월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또다시 동시에 인상될 예정이어서 가계와 자영업자 등의 물가 부담은 더욱더 커질 전망입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요금에 적용되는 기준 연료비가 지난 4월 킬로와트시당 4.9원 올랐는데 오는 10월 4.9원 더 인상됩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5주 연속 내린 가운데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하락세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경제 여건 악화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량도 감소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3% 하락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서초구 등 일부 초고가 단지에서 거래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매물이 쌓이고 추가 금리 인상 우려도 커지면서 5주 연속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말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한 달 만에 10% 가깝게 급증했습니다. 그동안 전셋값이 가파르게 올랐고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까지 커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아파트 단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가 6억 원대까지 크게 오르면서 전세보다 월세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가 오른 부분을 월세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이사 가고 뭐 이거 복잡하니까 요만큼 월세를 드릴게요. 그런 경우가 많죠. 주인분 입장에서도 월세가 낮거든요. 오진 거 많이 받으면 뭐예요? 써버리면 나중에 돌려줄 때 피곤하니까.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에도 월세 분위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5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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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월세 물건은 많지는 않지만 이제 찾는 손님은 많이 있습니다. 향후 이자가 많이 발생될 것을 걱정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월세로 갈아타기 하는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5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가 59.5%를 차지해 전세 40.5%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세 비중은 4월에 50.4%를 기록해 처음으로 전세를 넘어섰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비중이 무려 10%포인트 가깝게 급증한 것입니다. 월세 비중이 늘어난 것은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임대차 3법 시행 뒤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세입자가 늘면서 매물이 줄었고 집주인은 4년치 보증금 인상분을 한꺼번에 올려받으려고 해 전셋값이 급등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세입자가 월세로 전환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세 대출이자 역시 크게 오르면서 4% 정도 전환율로 차라리 월세를 내는 게 낫다는 세입자가 늘어나는 상황이고 집주인들도 세금 마련을 위해서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그동안 잘 포착되지 않았던 오피스텔과 원룸 등의 월세 계약 신고가 늘어난 것도 월세 비중이 확대된 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주로 참고하는 물가지표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5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3%, 전월보다 0.6% 각각 상승했다고 현지 시간 30일 밝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4월과 같았지만 전월 대비 상승률은 4월 0.2%에서 3배 올랐습니다. 완도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의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은 없지만 사망 이유가 불분명해 추가 검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경찰은 차량 내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도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 체험학습을 신청한 뒤 실종된 일가족은 29일 만에 전남 완도 바닷속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문 대조 결과 일치했고 입고 있던 의류와 신발 또한 CCTV에 찍힌 것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실종 가족은 질병이나 외상 등 타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에서 사망 원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익사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오랜 기간 물속에 잠겨있던 만큼 명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체내 플랑크톤 검사와 수면제 등 약과 독극물 검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약국 독극물 반응 검사를 해요. 그래서 그 반응 검사를 해서 이제 이거 약물에 의해서 이제 뭐 했는지를 보는 거죠. 외부 검시 때도 그랬고 부검 때도 타살한 적은 없어요. 이와 함께 경찰은 인양한 차량에 대해서도 정밀 감식을 통해 추락 사고나 기계 결함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차량 변속기가 주차 상태인 피해 노여에 있었다는 점은 의문으로 남은 상태입니다. 특히 차량 내에서 확보한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를 복원해 해상 추락 전후 상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블랙박스 그 SD카드 하나하고 휴대전화 2대를 서울로 보냈어요. 아예 하나도 안 거두고 그대로 올려보냈어요. 저희들도 그게 살아있기를. 경찰은 이들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가족의 행적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방침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최근 장마가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죠. 경기 남양주에 있는 한 신축 빌라에선 베란다에 물이 범람해 거실까지 물바다가 되는 등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입주민 측은 부실 시공이라고 주장하지만 배수 등에 관한 명확한 설계 규정이 없다 보니 건설사와 신경전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정인용 기자입니다. 현관문 밖으로 신발들이 둥둥 떠다니고 물이 복도와 계단까지 쏟아집니다.
다른 집에선 베란다 우수관에서 빗물이 쏟아지며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합니다. 수도권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23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빌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거름망도 빼놓고 주변에 청소도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저희 집 물도 다 빼고 그리고 저 아래 세대로 물이 계단을 통해서 내려갔어요. 거기도 제가 2층, 1층까지 물을 다 치워줬습니다.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가구는 2곳이지만 주민들은 다른 세대들도 사실상 침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각 층에 계단 형식으로 베란다가 설치된 이른바 테라스형 빌라인데 배수 설계에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네, 비가 오면 이곳 우수관을 통과해 배수 처리가 이루어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곳 우수관과 배수구 사이 거리가 멀다 보니 물이 제때 빠지지 않고 온갖 이물질까지 함께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부 가구는 빗물이 들어오는 통로는 2곳인데 아래로 빠져나가는 통로는 1곳뿐이다 보니 아래층에선 빗물이 2배로 몰리면서 베란다가 범람하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직접 우수관 구조를 개조하는 주민들까지 있습니다. 배수관을 저희는 새로 다시 제가 다 한 거죠. 뭐 기능공을 불러갖고 하자니 돈도 한두 푼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여기 사는 게 겁이 날 정도예요. 주민들은 애초 설계와 시공이 잘못됐다면서 시공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이 새가지고 지붕 뜯어내고 도배도 몇 번씩 다시 하고 이게 엄청난 우리한테는 피해거든요. 물 청소할 때 아래층 눈치를 보고 넘칠까봐 사람들이 출근 못 했다가 다시 와서 보고 와서 하수구 드러내고 이런 것은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다. 반면 시공업체 측은 설계에 문제가 없고 지자체로부터 정상적으로 건축 허가도 받았다며 주민들의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라고 맞섭니다. 이제 낙엽이라든지 기타 비닐이라든지 쓰레기가 있으면은 혹시 배수구를 막을 수 있을 여지가 있으니까 그걸 좀 정리를 해주십사라고 안내를 했는데 그게 좀 미흡해서 반경이 작거나 그래서 모자라서 그게 오버플로가 되는 게 아니라 건축 전문가들은 베란다의 배수 구조가 일반 아파트와 달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우수는 다른 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제 그 우수관으로 마지막에 연결되도록 돼 있는데 일단 베란다 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우수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관할 지자체는 테라스형 빌라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양측을 중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방화나 피난이나 채광 1조에 대한 그 외에는 큰 규제가 없어요. 근데 건축법에는 우수관 얼마 관장해라 그런 게 없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시공업체와의 논쟁과 중재의 소극적인 지자체의 방관 속에서 장마를 맞닥뜨린 주민들은 불안한 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동해안 관광지 곳곳에 경영난으로 문을 닫거나 짓담한 건축물들이 흉물처럼 방치돼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방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특별법까지 만들었지만 사유재산이다 보니 정비사업은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삼척의 한 해안 도로입니다. 해안 절벽 옆에 지상 9층짜리 호텔이 흉물처럼 서 있습니다. 녹슨 건물 외벽은 뜯겨나갔고 건물 안에는 각종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주변 상가 건물도 곳곳이 깨지고 부서져 폐허로 변했습니다. 호텔이 경영난으로 휴업한 뒤 8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 호텔 건물을 인수한 업체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계획대로 완공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경관적으로나 위치적으로는 아주 좋은 데인데 저렇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진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양양 낙산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250여 객실 규모의 이 콘도 역시 지역의 골칫거리입니다. 경영 악화로 문을 닫은 뒤 14년째 흉물로 방치되면서 관광지 이미지만 해치고 있습니다. 이 호텔 건물은 공사가 중단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업체 내부 문제로 언제 공사가 다시 시작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이처럼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만 전국적으로 300동에 이릅니다. 지자체가 이런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9년 전 특별법까지 만들었지만 실제 정비가 진행 중인 사례는 단 5곳에 불과합니다. 정비 예산이 부족한 데다 대부분 복잡한 권리관계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개혁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조건으로도 들어주기도 좀 힘들고 법이 있더라도 참 적용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많죠. 일각에선 사유재산인 방치 건축물 정비에 공공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어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밤사이 장마전선이 북한 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장맛비는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방에만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이어지겠고요.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경기와 강원 남부, 충청과 영남 곳곳에 많게는 60mm가 넘는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은 장맛비가 쉬어가고 다시 무더위가 고개를 들겠는데요.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 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1도, 대구는 무려 35도 선까지 치솟겠고요. 대전과 광주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3호 태풍 차바는 다음 주 초 중국 해안에 상륙해서 소멸하겠는데요. 이 태풍이 남긴 수증기가 다음 주 우리나라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전국에 장맛비가 예보된 가운데 태풍의 수증기가 더해지는 남부지방에는 강한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장마전선이 북한 쪽으로 이동하면서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밤사이 비로 인한 침수와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통제됐던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 통행은 재개됐습니다.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 오후 내륙 곳곳에 최고 6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등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서울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 동안 이어진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한미일 삼각공조 복원 등이 성과로 꼽히지만 나토가 대중국 견제를 본격화한 점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단독 의장 선출에 반발하면서 이번 주말이 원구성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30%에서 법정 최대 한도인 37%로 확대됩니다. 전기와 가스요금은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인상됩니다. 이달 말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한 달 만에 10% 가깝게 급증했습니다. 전셋값이 급등한 데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밤사이 수도권에 빗줄기가 잦아들긴 했지만 앞서 내린 장대비로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저희 YTN에 들어온 제보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플라스틱 바가지로 계속해서 물을 퍼냅니다. 퍼낼 물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 대야는 이미 한가득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수원시 영화동에 있는 주택 반지하층 복도에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근처의 주택 반지하층 일부에는 집 안까지도 물이 찼고 상가 1층이 침수된 곳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소중한 집을 떠나 임시 대피소로 몸을 옮겨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없으니까 거기 피해자들이요. 그 유스 호텔에 다 모인다고 거기서 취침이랑 그런 거 다 해결해주고 시에서 다 잡아줬다고 이게 받고 다 글로 갔거든요. 비슷한 시각 경기도 용인시 고기동의 도로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도로는 하천으로 변했고 강한 바람에 쓰러진 나무까지 나뒹굽니다. 인근 주민들은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마음을 졸였습니다. 서울 자곡동에 있는 아파트에는 난데없이 폭포가 생겼습니다. 아파트 시설의 계단을 따라 흙탕물이 콸콸콸 흘러내립니다. 단지 곳곳에도 물이 고여 있었다고 주민들은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도봉구청 인근입니다. 한때 통제됐던 동부간선도로 바로 옆 중랑천 산책길이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비가 잦아들어 수위가 내려가면서 하천에 떠내려온 쓰레기들이 한데 모인 겁니다. 어둠 속 아파트 18층에서 촬영한 영상이지만 워낙 많은 쓰레기 탓에 생생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어젯밤 서울 상일동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암흑으로 뒤덮였습니다. 폭우의 여파로 아파트 자체 변압기 누수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정전이 발생한 겁니다. 총 3,600여 세대 아파트 단지 2곳의 주민들이 냉방기기도 켜지 못하는 등 1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통일부는 북측에 댐을 방류할 때 사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북측이 아무런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주말부터 북한 지역 내 호우로 북한이 최근 환강댐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제 오후 북한에 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 뒤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고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감을 표명하는 시점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북한의 공식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자료와 상황을 토대로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 동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우리 시각 어젯밤 11시 20분쯤 스페인 마드리드를 출발해 경기 성남 서울공항으로 향했습니다. 3박 5일 동안 나토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유럽 각국 양자회담까지 모두 16개 외교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 해외 일정 마지막 날 체코 등과 정상회담을 통해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쳤습니다. 출국 직전에는 면담 연기로 외교 결례 논란이 일었던 나토 사무총장을 면담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 나흘째이자 다자 외교 마지막 날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먼저 체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전날 폴란드 회담에서처럼 적극적으로 한국 원전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전날 약식 회담을 하려다 시간 부족으로 연기한 한 캐나다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전 당시 캐나다의 참전에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는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참전이 없었더라면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오늘날 이렇게 발전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캐나다는 3대 참전국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늘 고마워하고 있으며 이어 스페인 경제단체장과 기업 대표 등 재계 인사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친환경 미래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교역에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한국에 투자하거나 교역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경제인들이야말로 양국 협력의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외교 홀대 논란이 일었던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도 이뤄졌습니다. 총장은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인 한국의 참석이 나토 차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고 윤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대한 나토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총장님께서 큰 역할을 하셔서 나토에 또 새 회원국 2개 국가도 영입을 하시고 축하드립니다. And that reflects the importance of NATO and South Korea and also all the other Asia-Pacific partners working more closely together. So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의 첫 해외 일정이자 3박 5일 동안의 다자 외교 대비 무대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 왕실 주관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마드리드 내 한국 식료품점을 찾았습니다. 김 여사는 어제 스페인 마드리드에 33년째 거주하며 마라비아스 시장에서 한국 식료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진영인 씨 부부와 만나 담소를 나눴습니다. 김 여사는 진 씨 부부에게 부모님과 같은 1세대 동포들의 노력이 한국과 스페인의 끈끈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오로 예정됐던 크로아티아 대통령 부인과 차담회는 크로아티아 대통령이 국내 문제로 조기 귀국해 취소됐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맞대응 경고에 모든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러시아와 서방 간에 이미 철의 장막이 드리워졌다며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there to protect all allies and of course also Finland and Sweden, and we are prepared for all eventualities.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소식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We will do the formal signing of the accession protocol on Tuesday with the presence of the Swedish and Finnish foreign ministers. 러시아는 서방과의 관계에 얽히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러시아와 서방 간 이미 철의 장막이 드리워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Железного занавес, я согласен с Владимиром Владимировичем, он практически уже опускается. Пусть они только ведут себя осторожно, чтобы ничего себе не прищемить, но этот процесс запущен.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책임을 다시 서방에 떠넘겼습니다. 국제 가스 가격 상승과 식량 문제는 서방의 잘못된 정책의 결과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Украинские военные власти заминировали подходы к своим портам, и никто не мешает им разминировать и выводить оттуда.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절차가 시작되고 나토가 러시아와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며 신냉전 시대에 본격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유럽 전쟁인 우크라이나 사태로 나토의 결속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한미가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 경제 압박 등 독자 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돈줄을 조이기 위해 북한 인사와 기관에 대한 제재 확대 방안 등이 거론되는데 독자 제재의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 확대를 준비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한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 인물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새로운 재원을 차단하는 방법을 계속 찾을 필요가 있다며 제재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미 당국은 실질적 압박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추가 제재 대상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킹을 통한 암호화폐 탈취를 차단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지금 제재를 회피하는 가장 큰 방법이 바로 가상화폐입니다. 그다음에 석탄 밀수출 두 가지입니다. 근데 가상화폐로는 지난해만 해도 거의 4억 달러 정도를 탈취한 것 같고요.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 등과 관련된 제3국 기업과 개인의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강화도 검토하고 있지만 문제는 중국입니다. 북한의 경제 의존도가 큰 중국 기관과 기업을 포함시켜야 하는데 현실적 제약이 큽니다. 중국을 경제적으로 제재한다면 중국이 거기에 반발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가 있겠죠. 우크라이나 사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파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미국의 고민이 있습니다. 한미는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대비해 전방위 압박을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대북 금융 제재를 총괄하는 브라이언 닐슨 미 재무부 차관의 방안에 이어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이
다음 달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합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이어 북한의 돈줄을 끊기 위한 삼각공조 강화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G7 정상회의에 이어 나토 정상회의까지 국제 외교 무대에서 잇따라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응해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지만 한일 관계 개선에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약 5년 만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기시다 일본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G7 정상회담에서도 기시다 총리는 5년 안에 일본의 방위력을 크게 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세계 5위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한 일본이 군사 대국을 향한 의지를 국제 외교 무대에서 잇따라 선언한 겁니다.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 역시 안보 협력 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지만 한국과 달리 신중합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된 데 대해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성과를 과시하는 것을 경계했다고 전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가 먼저 말을 걸었다는 한국 측 발표에도 일본은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韓国側はですね、岸田総理の方から話しかけて、日韓関係がより健全な関係に発展するように努力しようと述べたというような発表してるんですけども、これは事実なんでしょうか。いえ、そういうことは承知をしておりません。 첫 만남에 대해서도 관계 개선을 위해 두 정상이 노력해가기로 했다는 한국과 달리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힘써주길 바란다고 했다는 게 일본 발표였습니다. 웃는 얼굴로 만났지만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해법부터 한국이 먼저 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윤석열 정부가 피해자들과 협의를 통해 의견을 한데 모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관계 개선을 위해 갈 길이 험난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국 정부 모두 민감한 한일 현안을 놓고 국내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방일 등 고위급 협의를 통해 무엇부터 어떻게 풀 것인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다음 주 싱가포르를 방문한 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외교부는 박 장관이 7월 5일에서 8일 아세안 국가 중 처음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해 리셴룽 총리를 예방하고 비비안 발라크리슈난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국 협력 강화 방안과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전 세계의 식량, 에너지, 안보 문제 등을 다룰 발리 G20 외교장관 회의와 중견 5개국 협의체 믹타 외교장관 회의에도 참석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 지정 일부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투기 과열지구에서 빠졌지만 수도권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서울과 인천에선 변동이 없었고 경기도도 일부 도서지역만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아직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아직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당분간은 조금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세종시 역시 지정 유지를 결정했는데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점 등이 반영됐습니다.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늘거나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이 해제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대구 수성구와 대전, 경남 지역 중 6곳이 투기 과열지구에서 제외됩니다. 또 대구에선 수성구를 뺀 나머지 지역과 경북 경산시와 전남 순천시 등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집니다. 수도권에선 아파트가 없고 크고 작은 섬들이 몰려있는 도서지역인 안산 대부동동과 풍도동, 화성 서신면 등 위주로 해제가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 대상 지역은 기존 112곳에서 101곳으로 줄어듭니다. 규제 지역으로 분류되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9억 원 이하는 40에서 50%까지 제한됩니다. 하지만 비규제 지역으로 분류되면 LTV가 최대 70%까지 가능해지고 전매 제한도 풀리게 됩니다. 이 밖에도 규제 지역에서는 청약이나 세제, 정비사업 등에서 광범위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번 규제 지역 지정 해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거래량이 떨어지고 가격의 움직임도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서 시장이 다시 크게 변동하는 것도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추가 지정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5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연 4.14%로 한 달 새 0.09%포인트 높아지면서 2014년 1월 이후 8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9%로 변함이 없었지만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한 달 새 5.62%에서 5.78%로 0.16%포인트 올랐습니다. 또 예금은행의 5월 신규 취급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은 17.4%로 2014년 1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변동금리 비중이 82.6% 달함에 따라 앞으로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파르게 오르던 채소값이 장마철을 맞아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보름 만에 2배, 3배 오르는 건 예산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는 사람은 물론 파는 사람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이미 한껏 오른 채소값이 장마철을 맞아 또 한 번 껑충 뛰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현장 돌아보겠습니다. 눈에 띄게 가격이 오른 품목은 쌈, 채소류. 불과 보름 전 18,000원에 팔리던 상추 4kg의 가격은 54,000원으로 치솟았습니다. 무려 3배나 오른 겁니다. 치커리는 25,000원으로 보름 새 2배 넘게 값이 올랐습니다. 4배 넘게 오른 청겨자는 아예 물건을 들여놓지도 않았습니다. 사가시는 분도 부담스럽고 파는 분도 다들 부담스럽고 이렇게 갑자기 폭등하면 드시는 것도 좀 참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인들은 죽을 맛이죠. 일주일 전 방문했던 서울 통인시장도 다시 가봤습니다. 시금치와 실파, 쪽파 등의 품목은 그새 몇백 원씩 가격이 올랐습니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18,000원에 팔리던 열무 한 상자의 가격은 2만 원으로 10% 넘게 올랐습니다. 채소값이 이처럼 크게 오른 건 장마 영향이 큽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밭이나 이런 포전에서 배수 시설이 안 좋게 되면 물이 고여서 이제 뿌리 쪽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작황이 부진하게 됩니다.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게 돼서 이는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실제 주요 농산물 소비자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상추, 시금치, 애호박 등의 품목은 일주일 새 2자릿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채소 가격이 오르는 만큼 소비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야채들이 다 올라가지고 서민들이 사 먹기는 너무 힘들죠. 식당을 운영하는 것도 더 팍팍해졌습니다. 채소값이 올랐다고 쌈과 김치 등을 제공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장마철이다 보니까는 상추라든가 이 배추라든가 모든 것들이 변화하는 그런 것도 심각한데 복합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밀려오는 이 중압감이 자영업자들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장마가 이어지는 한 채소값 오름세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한전과 LH, 코레일 등 14개 공공기관이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돼 정부의 집중 관리를 받게 됩니다. 비핵심 자산은 매각하고 사업과 조직, 인력 구조 조정 등 재정 건전화 계획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전면적인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기능, 인력 조정, 고재무위험 집중관리제 도입 등 전면적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고한 대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고삐를 죄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고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재무위험기관에는 투자 적격 등급에 미달하거나 부채 비율 200%가 넘는 한전과 LH, 코레일 등이 선정됐습니다. 사업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악화 징후가 있는 9곳은 한전과 한수원, 발전 5사를 비롯해 LH와 지역 난방공사가 꼽혔고 코레일과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관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부채 규모는 372조 원이 넘어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64%를 차지했고 자산 규모는 전체 공공기관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재무위험 공공기관에 대해 다음 달 중으로 재정 건전화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고유기능과 무관한 자산, 과도한 복리 후생을 위한 자산 등을 매각하는 겁니다. 또 수익성 낮은 사업은 정리하고 인력 재배치와 유사 중복 조직은 정비해 경영 효율화를 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8월 말까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행 실적을 경영평가에도 반영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기관장이 해임 건의 대상이 되고 직원들은 성과급을 삭감당하게 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수도권의 레미콘 운송 차주들이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하면서 건설 현장 물류 차질이 우려됩니다. 레미콘 운송 노동조합은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 수도권 주요 레미콘 제조사들과 운송료 인상 협상을 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부터 운송 거부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수도권의 운송료를 회당 5만 6천 원에서 7만 1천 원으로 인상하고 요소수 비용 전체의 제조사 부담을 요구했지만 제조사들의 거부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레미콘 운송노조는 운송료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장마철을 넘겨서까지 파업이 길어질 경우 건설 현장에 타격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됩니다. 코로나19 유행세가 반등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9천 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8,9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보다 92명이 적은 수치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2,137명, 2주 전보다는 2,173명이 많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9천 명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이 어제부터 시작된 가운데 지금까지 15,000여 곳에 모두 약 77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달 9일까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해 신청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금에서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되자 노사 모두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사용자 측은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노총은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는데 이 노사의 강한 반발 속에 경제 노동 정책의 대규모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정부는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이 5% 인상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노동자의 월급도 평균 201만 580원으로 오릅니다. 시급 10% 인상안을 최종 제시했던 노동계는 입장이 갈렸습니다. 한국노총은 표결에 참여했지만 찬반이 갈렸고 민주노총은 7.2 노동자 대회에서 더욱 강경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한몸이어야 할 사람은 기업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노동정책 방향,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합니다. 표결 개시 뒤 집단 퇴장했던 경영에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고 편의점과 카페, 음식점 사장 모임들은 인건비 부담에 고용이 줄고 폐업도 늘 것이라며 주휴 수당부터 폐지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5%가 아니라 그거에 따른 주휴수당까지 합치게 되면 가중은 좀 더 커져요. 그리고 제가 좀 더 근무를 많이 하고 직원을 뽑는다 하더라도 15시간 이하로, 그러니까 메뚜기처럼 3시간 하고 3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경영계는 이의 제기를 비롯해 임금 부담을 낮출 방안들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되지 않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이 더욱 또렷해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의 제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양대 노총 모두 전면 투쟁을 불사할 각오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이를 강행할 경우 노사관계는 파국에 이를 것임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결국 최저임금은 노사 반발 속에서도 일단 고비를 넘겼지만 정부가 강조하는 노동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 핵심 노동 정책들을 추진하기까지 더 큰 산이 생긴 셈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여성의 임신 중지, 낙태 실태에 대한 최근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임신 중지 경험률은 줄었지만 미혼의 비중이 늘고 평균 연령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재작년까지 3년 동안 여성의 임신 중지, 낙태 경험률은 그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지난해 진행한 인공 임신 중절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임신 출산 평균 연령이 올라간 것을 반영해 만 15살에서 49살 여성 8,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가운데 606명이 임신 중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 6주 차에 임신을 중지했는데 사회활동 지장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앞선 2018년 실태조사에서 만 15살에서 44살 여성 10,000명을 대상으로 한 만큼 같은 나이 구간대로 끊어 비교해봤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해당 연령대 임신 중지 경험자는 365명으로 임신 경험 여성의 15.5%를 차지해 2018년 조사 때보다 4%포인트 넘게 줄었습니다. 전반적인 인공임신 중절 지속 감소의 원인으로는 첫 번째 피임 인지율 및 실천율의 증가를 꼽을 수 있겠고요. 만 15세에서 44세 여성의 그 인구에 대한 지속적인 감소, 그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신 중지 당시 평균 나이는 만 27살로 2018년 조사 때보다 더 낮아졌고 미혼 여성 비중은 늘어 2018년보다 17%포인트 넘게 급증했습니다. 한편 세부 통계를 보면 전반적인 감소세 속에 2019년과 2020년 임신 중지 건수가 소폭 늘었습니다. 연구원 측은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등 사회적 분위기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코로나19 여파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사무나 됐다고 해도 어쨌든 그때까지는 정확히 법적인 처벌 근거가 형법상 있었기 때문에 21년 이후 트렌드를 보려면은 좀 추가적인 조사가. 다만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여성 건강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대체 입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이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안미영 특검팀은 어제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를 대상으로 고 이중사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중 확보했던 디지털 자료 일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팀은 그제도 공군 본부와 고 이중사가 소속돼 있던 군부대, 공군 수사단 등을 압수수색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고 이중사 사망 이후 제기된 부실 수사와 2차 가해, 당시 국방부와 공군 본부의 사건 은폐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건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으로 보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거주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 1,8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이용해서 빌린 렌터카를 도색한 뒤 매입하고
배우자의 차 보험료에도 정치 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갑자기 멈춰선 차량에 놀라 넘어져 다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건널목 부근에서 서행했더라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거라며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재작년 4월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 근처에서 무단 횡단하던 여자아이가 지나가는 트럭 때문에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는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는데 트럭 운전자 A씨는 괜찮단 아이의 말에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이후 아이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차에 부딪혀서 다친 건지 넘어져서 부상을 입은 건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A씨는 결국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행자를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건널목을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가 났고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었다며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거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아이가 차량과 직접 부딪혀서 다쳤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A씨가 당시 서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고 정황이 직접 찍힌 영상이 없는데 A씨가 조심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 확신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이 폭이 좁은 도로였고 주변에 보행자가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필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령 부딪히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넘어진 직접적인 원인을 급정거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도 봤습니다. 대법원은 무단 횡단 사고일지라도 주의 의무가 면책되는 건 아니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지난 3월 희생자가 속출했던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극장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가 발표했습니다. 생존자 등 50여 명에 대한 인터뷰와 각종 증거를 분석한 뒤에 내린 결론인데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군은 어린이와 여성 등 민간인 약 1,300명이 대피한 마리우폴의 극장 건물을 지난 3월 16일 폭격했습니다. 이 공습으로 극장 건물 양쪽 벽과 지붕 대부분이 무너지면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마리우폴시 당국은 사망자를 300명, AP통신은 600여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앰네스티는 보고서에서 극장에서 일어난 폭발은 러시아의 폭격기에서 투하된 폭탄 2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It was two bombs, 500 kilograms each, that was directly sent to this target, to the theater. 두 차례의 폭발음을 들었다고 말한 목격자 다수의 증언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앰네스티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폭격이 이뤄진 날 하늘이 쾌청해 조종사가 극장 건물 마당에 러시아어로 적혀있던 어린이라는 글자를 충분히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러시아가 민간인이 대피한 극장을 일부러 겨냥해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 앰네스티의 분석입니다. There, they were killed there. They didn't die. They were killed there, and we even don't know their names. 하지만 러시아의 민간인 시설 공격은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중부 크레멘추크시의 한 대형 쇼핑센터를 미사일로 공격해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란듯이 민간인 시설을 공격한 것으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올해 말까지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의 30%에서 법정 최대 한도인 37%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30% 인하 중인 지금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LPG 부탄은 12원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6%대 물가시대 도래가 기정사실로 된 가운데 오늘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이 동시에 인상됩니다. 정부는 최근 올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 시당 5원, 주택용 등의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당 1.11원 인상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내일 오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기로 했던 오세훈 시장의 취임식을 온라인으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아침 8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종로구 해화동 폭우 피해 현장을 찾아서 수방 대책 현황 등을 직접 챙깁니다. 이어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취임사를 발표한 후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해서 민생 현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네, 행안부 내 가칭 경찰국 신설 등을 놓고 경찰 조직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구대를 찾아 경찰들의 의견을 직접 듣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장관이 오늘 오후 서울 마포구 일대 지구대를 방문해 최근 발표한 경찰제도 개편 내용 등과 관련한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방부는 오늘부터 장병 1인당 하루 기본 급식비가 11,000원에서 13,000원으로 2,000원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제2차 추경 예산을 통해서 장병 급식비 예산을 1,125억 원 증액한 데 따른 조치로 앞으로 부대별로 식재료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최근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 우승으로 일약 스타가 된 피아니스트 이윤찬 군이 한국에 돌아와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우승했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없다며 연습에 계속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용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마 전 반 클라이번 콩쿠르 때처럼 유려하면서도 때로는 폭풍처럼 몰아치는 연주. 하지만 포즈를 취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는 그저 쑥스러운 18살 소년입니다. 우승 소감을 묻자 담담한 피아니스트로 돌아갑니다. 지금도 저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콩쿠르를 우승했다고 제 실력이 더 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더 연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롤 모델로 삼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다고 하자 그러지 말아달라며 스스로 낮췄습니다. 저보다는 더 훌륭한 전설적인 피아니스트를 롤모델로 삼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스승이자 멘토인 손민수 교수는 세계 각국에서 초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셔서 저는 정말 신기하고 감사하고 아마도 지금 계속해서 이런 무대에서도 인비테이션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민찬 군은 오는 8월 10일 바우플러스 콘서트에 참가하고 8월 20일과 26일엔 KBS 교향악단과 협연하는데 진작에 매진됐습니다. 올 12월 10일 예술의 전당에서 우승을 기념하는 독주회를 열어 반 클라이번 콩쿠르 연주곡들을 다시 펼칠 예정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밤사이 우려됐던 집중호우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오늘은 장맛비 대신에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는 무려 8도가량이나 높아지겠고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 대구는 무려 35도 선까지 치솟겠습니다. 더위 대비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비구름은 모두 북한 쪽으로 이동했고요. 내륙의 장맛비는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방에만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이어지겠고요.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경기와 강원 남부, 충청과 영남 곳곳에 많게는 60mm가 넘는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은 장맛비가 쉬어가고 다시 무더위가 고개를 들겠는데요.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 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1도, 강릉은 34도, 대구는 무려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한편 3호 태풍 차바는 다음 주 초 중국 해안에 상륙해서 소멸하겠는데요. 이 태풍이 남긴 수증기가 다음 주 우리나라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전국에 장맛비가 예보된 가운데 태풍의 수증기가 더해지는 남부지방에는 강한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장맛비는 그쳤지만 내륙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